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특강이 보시다시피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크게 보면 4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정중심평가, 계획하기, 관련된 도구, 개발하기, 그리고 시행, 그리고 결과 처리, 요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IB 평가인데, IB 평가는 일반적으로 IB 프로그램 또는 IB 교육과정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 연수과정 자료물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반적인 지향점, 초중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연구 시범 학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연구 시범 학교 또는 준비할 때는요, 부분적인 도입이라는 것이 돼요. 근데 지정을 받으면 모든 학년이 동일하게 IB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섣불리 그것을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과정이 침해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냐면 한국형의 IB를 개발해주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연수를 많이 받고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어줘서 적절하게 이제 시행을 해주면 굉장히 큰 우리의 교육을 개혁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정 중심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특강에 앞서서 평가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파트는요, 여기에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총 9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하나 둘씩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되겠다라는 거. 첫 번째,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 지금 숨이 차. 중요성이 학생들의 무엇을 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수업 방안과 연계해서 수업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요 말에 이래요. 평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줘야 된다. 그럼 평가 본연의 기능이라는 게 뭐죠? 단 2자로 바꾸면 학습자들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검사의 3가지 기능을 우리 교재에서 배웠습니다. 3가지 기능이 뭐가 있었죠? 행정적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적 기능이 있었고 또 상담적 기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평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야 라면 교수적 기능과 상담적 기능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회복하고자 요게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갔을 때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성장 중심 평가라고 얘기한다. 이게 교육과정이 2015에서 2022로 개정되면서도 평가는 큰 틀에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학교 단위 학생 평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의 평가 정책이야. 정책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의 지향점,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단일한 하나의 유형이다, 아니다? 이건 유형은 아니다. 하나의 평가의 지향점이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정리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교육과정상에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특징에서도 첫 번째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꼭 알고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의 범주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능의 범주가 각 교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교과에서는 얼개라는 말을 쓰는데 핵심 개념이 투입이 돼서 학생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동사로 바꿔줍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무엇이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학습의 과정, 전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을 해서 지금 이 말하는 이 특징이 그대로 다음에 나오는 이 9가지로 구현이 되는데, 이 9가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출제의 킥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딱 보고 야, 요거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다, 그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문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거는 새로운 평가 방법의 도입이 아닌 기존에 실시되어 온 무슨? 이게 반대말입니다. 결과 중심의 학생 평가 방식,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의 반대말은 결과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 나온 게 Q&A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게 교사들이 뭐라고 묻고 있다? 첫 번째, 수행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인가요? 아닌가요를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수행 평가의 방식이 최종 결과물이나 보고서만을 거두어서 채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수행 평가가 포트폴리오와 같이 학생의 전 과정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들에게 성장의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정 중심 평가를 대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의 과정에서 보이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성취하기를 바라는 어떤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안내하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학생이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그 중에서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만 관찰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우리가 부여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교육부의 Q&A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과 중심의 학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적인 용어가 되겠다. 따라서 이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함에 따라서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돼. 그러면서 9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평가에서 이러한 성취 기준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는 게 뭡니까? 내용 타당도가 나는 거죠. 내용 타당도가 2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난다? 하나가 교과 타당도, 교수 타당도라고 나는 거죠. 성취 기준을 잘 반영을 했느냐? 평가에. 그리고 가르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타당도 부분, 그리고 교육과정이 교수학습으로 적절하게 재구성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적절하게 관찰해서 피드백을 주느냐. 한마디로 교수평을 잘 살려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뭐예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어느 파트에서?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2015 파트에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취 기준, 최소한의 것을 압축시켜서 기능의 범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내가 만나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하게 심리화 시켜야 돼. 핵심 개념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오늘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뭐가 된다? 교육과정을 적절히 재구성시킬 수 있느냐. 그 시험 문제에서 또 나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수업은 어떻게 해줘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들어갖고 학교 현장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학생들과 함께 수업 세우기 또는 수업 공감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수업을 이제 단원을 전개하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수업 규칙 세우기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참여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학습자에게 써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요. 그럼 어때요? 수업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떠한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학습을 학습자 참여형으로 우리는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고 그런 유의미한 과정 속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우리가 시행하는 일련의 교수평 일체화를 통해서 학습자의 개별화를 할 수 있고 개별화가 돼야지만 어디에 다다를 수 있어요? 행복교육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학생의 다면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야. 그래갖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났었던 게 다면적 피드백이죠. 다면적 피드백이 인지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도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화가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무엇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메타인지를 잘 활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써먹어야 돼. 전이를 해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 스스로의 유능감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욕구 각각 그게 교육부 자료에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고 전반적인 학습 과정 끌고 갔기 때문에 수업 중 수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수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평가 방법,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다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해 주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겠죠.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해 줘.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평가해 주거나 아니면 동료를 평가해 주거나. 평가 과정에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또한 활용을 해주지만 어떻게 또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을 개선을 해준다? 이러니까 무슨 평가가 계속 시험 문제 납니까? 형성평가. 수업 중간중간에 교정적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또한 일어나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학생에게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보다 그러한 변화를 보고 누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교수자에게 더 필요한 평가가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알고 있는 개별화된 피드백이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의 평가 결과를 누적시켜 갖고 적어도 3회 이상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은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반복적인 실수, 취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여러분이 못 보는 부분을 또 다른 눈, 제가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뭐야?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 가르쳐야지. 어디에서 완벽하게 가르치고 뭐 이런다라는 어떤 오만에 빠집니까? 잘못 가르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거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점심 먹고 막 수업을 준비하는데 채널로 또 들어왔어. 어떤 게 들어왔냐면 교수님 저 지금 연수 왔어요. 근데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연수래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 파일은 안 줘갖고 제가 사진 찍어 보내요. 한번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저한테. 그래갖고 아 내가 우리 친구 덕을 이렇게 보내요 하고 내가 답장을 보냈지. 그리고 저한테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항상 행복해요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연수 내용을 보고 저도 강의에 아 이러이러한 내용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중등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를 좀 지도해 줘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 결과가 활용된다. 누적적으로 활용이 된다. 학습자의 변화를 보기 위한 누적적 학습자 이해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 된다? 역시 총평의 관점이 된다.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니까 1차 시험과 관련 지어서는요. 성취 기준에 기반을 해서 교육과정, 교수평, 일체화 연계를 통해서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내용 타당도인데 우리는 무엇을 작성하면 이게 굉장히 좋다? 루브릭을 작성합니다. 평가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 계획표야 다음 장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평가 계획은 어느 단계, 어느 어떤 기간 범주로 짜줍니까? 학기 단위로 짜주잖아요. 그래서 학기 단위의 전반적인 평가 계획 루브릭을 짜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 다면적이야. 그러면 인지적, 정의적 그거
그리고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서. 그럼 전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잖아. 어떻게? 수업 전, 중, 후 아니면 계획, 진행, 그리고 진행의 점검도 있고요. 정리로 나눠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매 수업 중에 수시로 해주면서 다양한 질적인 평가 방법, 어떤 게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관찰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겠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거, 아까 제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즉각적 개별적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을 개선한다. 수업 중에서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평가 결과가 학습자의 전반적인 이해, 총평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떠한 것을 담고 있어? 과정 중심 평가의 강조점들을 다 담고 있고 역시 특징이 되는 부분이다.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지향점. 다음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의 운영 방안은 크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수립에서 이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연수 자료입니다. 점검할 사항. 다시 말해 점검할 사항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게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체크를 하게 돼 있어. 그 항목만 빼놓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학기 단위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죠. 학교 현장의 사례 보면 여기 학기 단위로 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필과 이거 만만한 게 국어과라고. 아, 나 국어 좋아하지 우리가. 그죠? 국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게 노벨상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막 이중적이잖아. 막 자기가 연구를 해. 그걸 다시 뭐 영어로 번역을 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완벽하게 그걸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국어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그건 누가 해주면 돼? 전문 번역가가 해주면 돼요. 그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의 언어, 국어의 질을 높여야죠. 한글의 질을 높여야 돼. 그래서 무슨 이게 하는 거야. 여기 오늘 수업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국어과의 사례가 실제적으로 옆에서 하는 거 평가 계획서 있길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필평가 뭐 중간기말 말 없죠. 1차, 2차로 해주면서 몇 번 합니까? 한 번. 그리고 어떤 예술교과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 그죠? 수행평가 100%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평가의 시기를 어떻게 특정한 시기에 몰리지 않게 분산해주게 짜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평가의 계획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논술형 평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과목별로 약간의 상이한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몇 퍼센트 반영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학업 성적 세부 관리 지침에 따르면 40% 정도를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행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점검해야 될 사항은 계획을 짤 때 무엇이야? 첫 번째,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한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재구성을 해주는데, 재구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학습자를 정확하게 이제 심리화시키고, 심리화시킨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돼요? 그들의 수준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준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용하잖아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다수의 성취 기준이 포함되도록 통합성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계열성은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순서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의 전개 순서를 살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는데,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데 수행평가는 다수의 문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다수의 성취 기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육 내용 조직 원리 중에서 통합성을 많이 살리게 된다. 여기 시험 문제 출제됐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성취 기준과 교사학습 평가를 연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 선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래서 평가 방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학습자의 변화라든가 학습자의 능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 장면을 또 선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수행평가 내부로 들어가서 듣기 말하기,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토론 씬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논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계획을 짰어요. 그럼 계획을 짰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채점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평가 도구의 개발은 요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 내용 및 방법을 고려하고 계획에 근거해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도구 개발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평가 도구? 논술형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각 교과마다 자기의 그 어떤 평가 도구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말 어떤 평가 도구 할 거야? 예? 문제풀이밖에 아우 찜불해. 뭐 딴 거 없어요? 뭐 예? 실기평가? 주제는 뭐예요? 어차피 실기평가를 하겠지. 예술교과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현장 교사들이 이제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위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게 돌고 돌잖아요. 초등학교 했었던 게 중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한 게 고등학교 하고, 어떠한 유사한 역량을 재더라도 좀 새롭고 실제적인 과제,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막 이런 것들 우리가 해요. 그러면 그러한 수행 과제들은 어떠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GRASPS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의 예시를 보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가지고 성취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평가 기준으로 올 때는 성취 기준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에 무엇을 재겠구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그러면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했는가?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에 타당한 근거를 다양하게 들어서 글을 쓸 수 있다가 이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상의 평가 기준이 되고, 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내용에 부분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라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내러티브하게 상중하로 쓰는데, 이것을 갖고 평가 척도로 와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다음에 점수를 매깁니다. 어떤 거예요? 분할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의 요소를 제시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지수를 갖고 얘기하죠. 그걸 채점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면 20점. 이 2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세 가지를 만족해.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만족해. 그럼 18점, 두 가지 16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왜 점수를 주는 거야? 이거 기본 점수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F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수행평가 미응시, 요거는 이제 미제출이나 미응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저 점수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이러죠. 부정행위를 했어. 그럼 어때? 최저 점수에 뭘 줘? 최저의 차하! 라고 이제 주잖아요. 최저 점수에 마이너스 1 해갖고서는 차하 점수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등급 간 분할 점수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유해줘야죠. 학습자와 함께. 그럼 학습자는 뭐예요?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학습 동기를 또한 향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뭘 살릴 수 있어요? 평가의 타당도를 또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를 주변의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제 스스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얼마나 유사하게 채점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본다면 우리가 뭘 살려주는 거예요? 객관도를 살려준다라고 이제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시킨다.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손쉽게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 시엔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업 전에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돼. 준비가 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에 부합한 평가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가정학습, 가정과제, 숙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는 또는 학습 준비물이 구비된 교과 교실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대체적으로 컴퓨터 모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몇 대밖에 없어서 줄 서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비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양산되는 다양한 평가 결과들을 활용한 가장 중요한 게 결과들을 가지고 국 끓여 먹을 게 아니잖아요. 수시 피드백을 통해서 즉시 수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피드백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학습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와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제공을 해줍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수업 개선의 어떤 결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점검할 사항으로 제시되는 게 첫 번째 과정 중심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서 결과 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느냐. 그리고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각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스스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 기록하고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기록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평가 기준에서 학생들에게 루브릭에서 제공하고 있어. 그럼 사실 그건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의미 없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활용한다? 상담의 자료로 활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교육학 개념이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비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1차 시험과 관련해서 한 요 정도 알면 되겠다. 아까 요 부분. 요 루브릭을 개발하고 이 루브릭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효과 그걸 아예 나누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번 내가 3, 4월에 아직 내진 않았죠. 예? 그 예상된 문제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안 내겠습니까? 꼭 내는 부분이니까 그거 여러분이 똘똘하게 준비된 거는 완벽하게 단단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동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평가 도구의 적절성도 이제 점검을 해주고 어, 명확한 채점 기준 그리고 기록 방법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이 과정 중심 평가 계획표에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 요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는 다른 것이냐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실 2, 3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여기에 과정중심평가를 할 때 성취 기준은 모두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가르친 모든 성취 기준은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된
루브릭상, 그러니까 수행 평가표상에 제시된 내용이야. 그럼 평가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든 결과를 기록해서 통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교사가 사전에 수립한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누가 기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IB 교육과정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IB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동향을 읽어내는 동시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대. 세계성과 지역성 두 가지를 충족하는 인재야 그걸 갖고 우리가 글로벌, 로컬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글로컬 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적인 지역과 국가 간 아니면 국가 간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어요. 이 글로컬의 개념은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해서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수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입시 제도를 비교해 보니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다라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이 형태를 봐야 돼. 어느 나라이든지. 영국의 뭐 A레벨이든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우리가 뭐 AP, SAT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IB, 한국의 수능을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다 전과목 논수령.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대표적인 게 왜 미국의 형태를 따라가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선다서술형. 그나마 선다서술. 근데 우리는 전과목 객관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점자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선 다 교사 참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교사가 참여하는데 이 교사의 전문성, 채점의 전문성, 평가 도구의 어떠한 정밀성을 높여서 그것을 내부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고 또 공인된 기관에서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간극이 어떠한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간극이 너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조정 점수라는 것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간극이 계속 벌어지는 게 유지돼? 그럼 뭐야? 거기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특정한 어떠한 네거티브한 것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산출 방식이 다 뭡니까? 절대. 우리만 상대. 이런 평가로 돼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패러다임이 보면 외부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스스로에 맞게 재조직하고 재가공해 다시 말해서 진정한 배움에 대해서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다 꺼냅니다. 꺼내요. 여기서 보면 꺼내는 것과 집어넣는 이 교육이 합쳐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교육이 문제 은행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SAT 같은 경우. 그리고 다 꺼내는 교육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요? 집어넣는 교육.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 없어. 외부의 지식이 들어오고 이 문제에 내 생각이 있어도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써야 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걸 집어넣는 교육. 우리도 여기서 넘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꺼내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어떤 오늘 여러분과 하는 특강이 아니라도 그럼 꺼내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수업은 뭘 해줘야 돼요? 꺼내는 교육을 해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토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꺼내려면 토론,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나눠야지. 그리고 평가는 무조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논술형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토론과 논술형 평가가 미래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두 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의 교육 과정이고 지금 요게 저도 그냥 일부러 놔뒀는데 요거를 따온 연수 자료는 비교적 과거의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158개국의 국가를 5,800개 막 이렇게 나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근데 왜 늘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적을 가지고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 진학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이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비 교육과정은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포인트, 요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토론과 논술 중심으로 바꿔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등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형 인재 양성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학교에서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이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의 측면에서 아이비 교육과정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선다형이라든가 단답형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과목에서 학생 중심의 실행형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확장된 서술 및 논술형의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이 여러분의 특강을 준비하면서 보면 이 뒷부분에 사례를 놓고 보면 세 가지 3대 능력을 주로 평가를 해줍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일정한 어떤 텍스트를 봅니다. 근데 텍스트를 제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떨어지면 우리는 공부가 끝이야. 문해력의 핵심은 뭐야? 독해력이잖아요. 독해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독해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력이 살면은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독해력이 살면 그 다음에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독해가 돼야 분석이 되잖아요. 얘 메타포 의미를 정확히 잡아내야지만 그 다음 분석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석이 돼야지만 정확한 뭐가 살아납니까? 표현력이라는 게 살아나는 거죠.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력이 정확해.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논리력이라는 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을 보면은 어떤 것을 재고 있어요? 분석력과 표현력 그리고 논리력을 재고 있어요. 마지막 시험은 에세이 쓰기를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세이 쓰기가 주로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꾸레레 방법론에서 나오잖아. 회전 분종에서 종합을 해. 그럼 개인이 느낀 것을 갖고 개별적인 에세이를 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개별화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게 각장 이게 잘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은 아이비 교육과정은 대상 학생의 나이와 진학 또는 취업 목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초등 과정, 우리가 프라이머리, 그리고 여기 미들, 중학교 과정, 그리고 입시에 주로 활용되는 요게 이제 핵심이 되죠. 디플로마. 요게 되고요. 그리고 취업 과정, 우리가 커리어 연계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 이렇게 연계가 돼서 IB 과정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에서 인증을 받은 채점관,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많이 가겠지. 우리가 스위스로 많이 가겠지. 이런 것에 지금 발 빠른 사람이 이미 많이 가 있고 대표단은 가서 연수를 받고 있고 그럼 여기를 나와야지만 세계 유수대학을 가고 뭐 소수의 핵심 인재가 된다? 그럼 우리의 교육과정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원래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소수의 몇몇 학교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애들이 다 배우지도 않는데 무조건 왜 다 배워?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그런 걸 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B 교육과정을 잘못 채택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식민지화 시켜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도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도입해 갖고서는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거 갖고 지금은 고인이 대신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아베 전 총리가 그랬다는 거야. 아베가 뭐예요? 갖고 이제 나왔었던 게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되찾자라는 거야. 한 세대가 폭망을 해갖고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역전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테니까 진짜 우리가 일단 산업도 안 되고 머리 쓰는 거 걔네 노벨상 막 나오는데 우리 안 나오고 하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세대 만에 역전이 됐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힘이 있어야지. 국가가 부강해야지. 우리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IB 프로그램에서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상의 강조점이 뭐냐? 교육과정은 폭넓고 균형 있으며 여기서 보면 초중고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초중고 연계 학교라는 게 나오죠. 서울시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이음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음학교. 그리고 그 이천가 율면인가? 이천 율면에도 보면 초중고 통합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아예. 특징은 핵심 개념 탐구 및 학문 간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해주고요. 원리는 자기 주도성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설계 수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목표는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력 사회성 자기관리력 탐구 조사 능력 신장인데 IB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10대 10가지 추구하는 인재상, 인간상을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재상과 관련지어서 근데 거기서 로열티를 제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오픈은 잘 안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는 또 굉장히 비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재상을 아까 얘기한 수업 세우기라든가 그런데 많이 반영을 하는 이런 추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업은 지속적인 탐구 실행, 성찰을 반복적으로 해서 학생의 생각을 꺼내는 이러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밀착형의 평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한 과정 중심 논서술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는데 이게 논술형 평가 채점에 무엇? 공정성에 대한 부담으로 어디에 가면 죽어버려요? 고등학교로 확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익 토론 수업에 대해서 특히 토론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게 어디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아.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다가 중학교로 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로 가면 점수 놓고 애들 말싸움 시키는 걸로 애들이 인식을 해버린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뭐예요? 초등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생들이 토론 수업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심도 있게 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잖아. 우리 점점 약해지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더 이상의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21세기가 지향하는 핵심, 자기주도적 핵심 인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에서는 본부가 양성한 채점관이 고등학교 내부 외부 평가를 교차 채점하고 학교별 점수를 뻥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져서 하나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고 지속적인 뻥튀기가 이루어지면은 인증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 버립니다. 취소돼 버립니다. IB 평가의 적용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국어의 경우를 이제 제가 뽑아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B뿐만 아니라 앞서서 보면 논술형 평가를 주로 시행하는 그런 나라들에 보면 하루에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하루에 한두 과목만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에 한두 과목 이렇게 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친다고 하면 나름대로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동형 검사가 될 테지만 어떤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게 이게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시험 1, 2 그리고 에세이 쓰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의 경우. 그러면 논술형 평가가 시험 1은 생전 처음 보는 시나 산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바로 즉석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봅니다. 그럼 그 분석을 하는데 자기의 무엇을 갖고 배경 지식을 갖고 쭉 쓰겠죠. 그런 다음에 시험 2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머리 아파요? 예? 여러분도 하라 그러면 왜 깜깜하지?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죠. 외국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존경받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요? 두 번째가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핀란드의 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되고 싶은 게 뭐야? 처음에 존경받으니까 두 번째 선생님 자유롭게 생각하잖아요. 이거예요. 자유롭게 다양성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이거 얘기하는데 요즘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사회적 대우가 떨어지니까 교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 진짜 망조가 들은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율성을 주고 전문성을 쭉 신장시켜서
교사들에게 정말 헌신을 끌어내야지만 나라가 우뚝 설 수 있어. 독일처럼 그거는 배울 만해.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시험 1, 2 말고 주제탐구 에세이가 또 있는데 요거는 약 25%를 차지하는 시험이 되고 여기서는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요. 1500단어의 에세이를 쓰는데 외부 시험이긴 하지만 에세이를 학교에서 쭉 써서 수업 중에 토론하고 짧은 글쓰기 이런 것을 써보고 주제 발표를 해서 이것을 선생님의 피드백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뭐예요? 분석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을 본다? 여기서 얘기한 다양한 표현력을 본다. 그리고 논리력을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양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워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능은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혹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같은 시험 문제들이 답을 이런 걸로 답을 고르는 방식인데 이건 무조건 뭐야? 내 판단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어쨌건 정답을 가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차원적인 고등 정신 사고 능력을 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꼭지. 와, 제가 요거 30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좀 길어져 갖고 아주 지금 엄청 표정들이 지금 험상궂어졌어. 험상궂어졌어. 알았어, 금방 끝낼게. 5분이면 돼. 여기는 그냥 우리 한번 살펴보고 끝나는 거야. 여기 보면 서울, 제주, 충남, 지금 전남 이런 데도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학교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아이비 국제학교 거기에서 이제 교사를 이제 많이 뽑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 혁신 그리고 새로운 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세계 선진 교육 과정을 분석한 다음에 일본의 교육대 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이 아이비를 가지고 교육을 개혁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비 수업과 공교육의 수업을 비교한 다음에 개혁이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 추진 정책과를 연계를 시켰어.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가 국제 수준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수준을 넘어서 잘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바칼로레아 체제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일단 이 IB 프로그램을 적절히 한글화로 바꿔준 다음에 인증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교육감마다의 정책적인 어떤 기조에 따라서 아이비를 굉장히 선호하는 교육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이비 교육과정을 자칫 도입했다가 얘가 갖고 올 폐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희영 교육감이 교육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섣불리는 갖고 오지 말자.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갖고 와서 우리의 토종 교육과정, 우리도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성을 나름 갖고 있어요. 그걸 살려주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비 교육과정을 학교에 도입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맨 처음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초등, 중등은 인증 후보학교에 처음부터 전학년 아이비 교육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인증을 완료해 그러면 전부 아이비 교육을 해줘야 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은 인증 완료 후에만 아이비를 시작할 수 있어. 왜? 여기서는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진학을 해주기 때문에 인증을 완료한 후에만 여기에 IB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죠. 도입의 가능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다. 일본이 실패한 게 거기서는 유연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국의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의 요구가 없는 수시 일반 전형의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도입을 하면 큰 파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들어오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혁신학교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선생님들이 교육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많이 이제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거가 관련돼서 수시로 봐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얘가 필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 영과학교에 지원을 할까 말까라는 거죠. 일부 선생님들은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주무 업무를 맡게 되면 난 어떡할까?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을 보면 먼저 초등에서 보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선한 영향력으로 공유해 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혁신은 확산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제 제가 교육과정을 연구하면서 예전에 논문 쓰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이제 어떠한 시기를 넘고 있다? 유아기를 넘어서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중장년기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장년기를 가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최대 전성기를 구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성기를 구가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전 세계를 리드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으로서 가정중심평가 그리고 아이비 교육 살펴봤고요. 제가 5월 달에 이제 올라오면 신입 새내기 교사 핵심 역량 연수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크게 교수평 일체화 한 꼭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한 꼭지 있고요. 효율적인 학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1차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 자료는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어디에? 합격 열정 2차 카페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